안녕하십니까. 고전 있는 최경렬입니다. 논어를 다행스럽게도 다 읽고 이제 노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프롤로그라고 이제 잘 만들어 주셨는데 노자와 노자란 책, 그리고 그의 저자, 그리고 그의 판본,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노자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일단 노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이게 판본 문제나 이게 너무 복잡하기보다 많고 번거로워서,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할 건 제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구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노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도덕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자를 저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진 시대 고대 중국의 책들은 다 공자, 맹자, 노자, 공자는 약간 다른 논어지만 장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그 인물을 높여서 부르는 게 통례죠. 그래서 아마 노자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노자 만다기보다도 노자로 일반적으로 이제 불렸고 노자로 기록이 됐죠. 사마천도 노자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도덕경이라는 명칭은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동한 때, 그러니까 후한이죠, 후한. 후한 때 이 도교가 번성을 하면서, 후한 시대 도교가 번성을 하면서 도교 교단에서, 그러니까 노자, 도덕, 진경, 이 참진자 써서 노자, 도덕, 진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줄여서 도덕경이라고 얘기하죠. 일종의 높여서 하는 말이죠. 그 장자를 나중에 높여서 도교 교단에서 남화진경이라고 부르듯이 진경, 도덕 진경이라고 부르면서 노자 도덕 진경이라고 부르면서 도덕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진행을 하면서 노자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짧고 편하니까 노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건 노자라고 통칭이 되는 게 도가의 번성과 더불어서 도덕경으로 부르고, 특히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왕필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 특출한 주석을 내면서 이게 유명해졌는데, 이것 말고도 당나라 현종 때 이 현종이 당나라 원래 이씨 아닙니까? 이씨 노자가 이씨라는 설이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조상에 이씨에 노자가 있다. 그래서 당나라 때 노자를 엄청 높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현종이 직접 주석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요 당현종 시대에 주석본이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송나라 때 휘종, 그 말 많은 휘종도 이 사람도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그랬는데, 이 휘종도 이 도덕경을 굉장히 높여서 이 도관이 이때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도덕경을 도교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휘종이 치세하던 시절에 문화적으로는 극성기이고, 이제 오랑캐 때문에 군사적으로 시달려서 결국 이제 남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소동파의 동생이 소철, 왕한석 이런 사람들이 도덕경에다 주석을 내죠. 그래서 이 당나라, 송나라 요 두 시기에 이 도덕경이 굉장히 번성을 해서 연구소와 주석서 활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석서들은 이때다 쓰여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노자를 얘기했으니 노자 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왕필본이 제일 유명을 하죠. 이제 81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도경, 덕경 순으로 해서 이거 합친 이제 도덕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의 체계로 편장을 나누고 도경, 덕경으로 나눈 거는 그 전한말, 서한 때죠. 서한 때 유향이라는 아주 걸출한 사람이 있는데, 유향이 이 도상, 덕하, 그래서 상하 둘로 나누고 81장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확정. 그게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게 지금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왕필본이 주석을 달면서 이게 통용이 되면서 우리 인식에 이게 이제 도덕경이라고 이제 인식이 굳어진 거죠. 왕필의 글은 이 양반이 2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천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 사람 글은 되게 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입니다. 거기다 문학적이기도 해요. 왕필은 사실 그 한나라 멸망한 이후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이 학술사나 이 사상사에서는 이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지. 하나는 역경을 주석을 내서 점치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역을 철학책이라는 인식을 제일 먼저 심어준 사람이죠. 인신론적 전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에 주석을 내고, 역의 주석을 내는 방법은 이제 현학, 심오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학의 연장선에서 이 도덕경을 주석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필은 주석가이고, 이 왕필본은 편집본을 쓴 거죠. 근데 왕필이 약간의 그 자기의 이 첨삭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편집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판본, 지금 제일 유명한 판본이고 우리가 이제 쓸 기본 판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상공 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저작 시기가 AD 300년에서 AD 500년으로 이 추정치 차이가 굉장히 크죠. 확정하기가 힘든데 차이가 이제 있긴 하지만 AD 700년, 그러니까 당나라 때 가장 유명했던 판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나라 때 이제 도덕경을 이제 높이면서 왕이 주석까지 냈다고 그랬는데, 이 당대에 성행하면서 왕필본과 더불어 병칭이 됐죠. 두 가지가 굉장히 당시 제일 유명했던 판본인데, 인기는 하상공본이 더 있었어요. 이유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단순한 언어죠. 왕필하고 이렇게 심오한 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유행을 했죠. 왕필본보다 이전 판본인 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하상공이라는 사람도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이제 신선전, 가련의 신선전이라는 그 갈홍이죠. 갈홍의 신선전에 이제 보이는데, 갈홍의 그 증조하라 보신 갈현이 여기 서문을 썼기 때문에 유명한데, 뭐 신선이라는 설도 있죠. 한 문제 때 만났다는 얘기가 기록이 남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선 얘기라 역사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하상공보는 그 유명한 그 하안, 그 환관이죠. 환관의 그 논어의소에도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 하상공은 주석이죠. 하상공 주석은 이 일종의 행동교본이에요. 지침서. 개인과 정치의 그 실천, 그러니까 가이드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도덕경대로 따라하면, 도덕경에 있는 말대로 하면 개인과 국가가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이 장수한다는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수양한 사람들이 이 보는 책으로도 저기 하죠. 근데 이 당대의 하상공본과 왕필본을 가지고 이제 저작권 논쟁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지식인이라서 왕필본을 지지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상공본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둘이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 이 판본이 계속 이어지다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죠. 1973년에 백서본이 발견이 되죠. 이거 백서본이나 죽간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왕필본 하상본이 주석본이고 백서본과 죽간본은 원본이다. 원본. 그러니까 원본이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된 거죠. 1973년에 백서본이라고 해서 여기 비단에 써진 백서본이 발견이 됐는데 도덕경은 두 가지 판본이 있어요. 갑본과 을본이 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도경, 덕경의 순이 아니라 덕경, 도경의 순으로 이게 순서가 뒤집혀져 있고 중간에 들어있는 장구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서 읽을 때 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본과 을본이 나왔다 그랬는데 갑본은 전국시대 말기이라는 게 확실하고 을본은 한대 초기라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저작 시기가 빠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저작 시기로 말들이 많았는데 이 갑본이 전국시대 말기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1993년에 죽간본이 발견이 됐는데 죽간이란 말에서 보듯이 이제 대나무 쪽에다가 쓴 거죠. 이게 이제 호남성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초나라 문자로 작성이 돼요. 초나라 문자로. 지금하고 문자가 다릅니다. 초나라 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시대 중반까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자로 증명이 된 거죠. 글자가 이제 여기 갑본이라고 백서에서 을본 말씀을 드렸는데 갑본이 을본보다 글자가 고체예요. 옛날에 한자는 글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로 증명이 됐는데 요건 초나라 글자라 글자로 다를 뿐더러 여러 가지 내용이나 글자로 볼 때 훨씬 더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전국시대 중기로 올리면 공자와 동시대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 죽간본이 발견 1993년 전에는 공자와 노자의 관계를 두고 말들이 아주 많았어요. 설왕설래가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죽간본이 발견이 되면서 노자가 공자보다 결코 후대에 쓰여진 작품이 아니고 인물도 후대를 보긴 좀 힘들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됐죠. 그래서 이 백서본과 죽간본이 발견이 되면서 노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마 그 세 가지 정도로 아마 그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왕필본이 이제 가장 유명하지만 왕필이 편집한 아니면 왕필이 이전에 있는 편집본을 갖다 쓴 것이기 때문에 왕필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게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필본은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석본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석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 판본을 읽을 때는 왕필본에게 우선권을 주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단체에서 공부하는 동양학하는 사람들이나 이 대학교에서 동양학하는 건 다 왕필본을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재고의 여지가 있어요. 요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노자를 번역할 때 백서본을 기준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필본을 추가하고 죽간본하고 같이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그런 책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고무적이긴 한데 아직도 아카데미즘이나 다른 데서는 이 왕필본으로 읽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자의 저작, authorship이라고 그러죠. 이 저작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이 노자라는 거는 특정 시기에 특정 저자가 확전된 텍스트로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요건 제가 틈날 때마다 계속 그 선진시대의 문헌을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건데, 선진시대의 문헌은 대부분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일정하게 공유되는 핵심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재조합, 첨가, 압축, 정리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저자를 연상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대표 저자나 아니면은 그냥 붙인 편의적인 명칭에 불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왕필본이니 하상공본이니 백서본이니 죽강본이니 하는 것은 시대별 별로 각 판본의 시대성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이 백서본에 보면은 반유가적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죽간본에는 그런 문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왕필본은 이 백서본과 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유가적 사고로 흔히 이제 노자와 이 공자를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죽간본이 이 발굴이 되면서 백서본은 한대 초기에 유행했던 황노학이라고 그러죠. 황노학. 황제와 그 노자를 합친 황노학의 영향을 받아서 반유가적 사고방식이 끼어든 거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아마 맞는 얘기일 거예요. 이 판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마천의 사기에 노자 열전이 있죠. 노자전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3명 이상의 인물이 노자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노자가 도대체 누구야? 읽는 사람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사마천의 어떤 그 사관, 글쓰기 방식, 이걸 반영한 것인데, 사마천 한나라 초기에 사마천 당대에 이미 노자란 사람이 여럿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일부러 읽는 사람 헷갈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전승된 다른 사실 다 충실히 기록을 해서 그거를 읽는 사람이 판단하도록 했던 건데,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그걸 갖고 이제 갑론을막을 벌이게 되는 그 혼란을 오히려 일으키게 되는 근거가 됐죠.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 노자는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그 존칭이 아니라 그냥 늙은이 라는 것에 대한 보통 명사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노자란 특정 인물이 아니고 늙은이라고 하는, 옛날에 늙은이가 좋은 지혜 대명사였기 때문에 늙은이라는 보통 명사라고 한다면은 지혜로운 늙은이들의 여러 격언 모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읽기 방식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텍스트가 전승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텍스트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노자에 관한 이 전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공자 가어, 그 다음에 예기 안에도 이 공자가 노자한테 배웠다는 그 일군의 전설, 이 설화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보면 노자 전설이나 그 노자 이 설화라 그래서 일군의 그 이야기 모음으로 그 글을 쓸 수가 있죠. 뭐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당대 사람들이 노자를 어떻게 인식했냐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아마 취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자 전설이 있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자를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이거를 읽을 때는 왕필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백서본 주가음본은 기본적으로 편장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중간에 이제 이게 무슨 표시 같은 게 있습니다. 죽서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도 쳐 있고 뭐 그런 게 표시가 있긴 한데 아마 장을 난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1장처럼 이렇게 정연하게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왕필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왕필본을 기준으로 하고 그거를 해석한 다음에 백서본하고 주가음본을 병행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집중해서 읽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주석본에 집중하지 않고 본문에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인용을 하겠지만 본문에 집중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자를 텍스트로 했을 때 읽기 위한 워밍업, 구체적인 워밍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7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까지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2가지가 이제 백서본하고 이제 주가음본이 발굴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굴된 그 무덤이 다 귀족들 무덤이에요. 이 귀족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사후에 조상의 세계로 가는 후손들이 조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특히 노자 같은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쪽 방에 저쪽 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세계로 옮겨가는 일종의 티켓 같은 거였던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 신분, 특권을 표시하는 징표였던 거죠. 바꿔 말하면 노자의 독자는 귀족이었습니다. 제가 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으니까 갖고 가라고 얘기했지 이게 살아있을 때는 노자는 분명히 암송했을 거예요. 노자를 읽어보면 압축된 글쓰기 그리고 이제 리듬감, 노자의 리듬감이 대단한데 그 다음에 짧은 글로 되어 있어요. 길어도 한 페이지를 넘지 한 페이지가 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암송을 위했던 것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노자를 어떤 사람은 그 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리듬감 있게 글을 썼고 시로 본 사람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암송이죠. 암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노자는 경사 자집에서 이제 자라는 그 도소 분류로 들어가서 시라는 인식보다는 이 육아 중심의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2번째는 그 텍스트가 암송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 할 때는 귀족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그 당연한 교양 교양이란 말 쓰기가 좀 그런데 당연한 교양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치 않은 당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유행어 아니면 통용어 일상어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 누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모임이 있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만 갖고 있는 다 공유하는 말들 써도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른 그룹 사람이 들어가면 이상해 보이죠. 아마 그런 특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 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주석이 붙게 되는 거지만 3번째는 왕필본이 이제 도경, 덕경, 순이라고 얘기했고 발굴본은 덕경, 도경의 순이고 장구가 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 설명을 하자면 논리적인 설명문이거나 논증하는 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노자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어구나 표현, 특히 이미지 이런 걸로 볼 때 고정된 순서를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송도 아마 여러 개로 전송이 돼서 순서가 각기 달랐을 거라는 이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미지를 특히 반복을 하는데, 이미지의 반복, 이미지의 중복, 유사 이미지의 사용, 그리고 그것의 확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상적 표현, 구체적인 표현에서 추상적 표현으로 변화가 생기는 걸 본다면, 순서에 얽매여 읽기보다는 아무데나 시작하고 아무 책을 들춰봐도 다 네트워킹 될 수 있도록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순서를 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 네트워킹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의 학자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읽기가 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읽고 조립하는 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독자가 귀족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엘리트였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저작은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당시에 문해력이 가능한 사람은 속된 말로 한 줌도 안 됐어요. 사실 1% 정도가 될까 말까였을 거예요. 노자의 경우는 4계급이죠. 4계급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 쓰여진 그림이 명백하기 때문에 엘리티즘은 일종의 숙명론 같은 거예요. 논어만 해도 4계급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공자가 뛰어난 게 4계급으로 교육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고, 4계급의 등장을 엿볼 수가 있어요. 논어가 놀라운 저작입니다. 이건 참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새로운 계급이 그 사회 계층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역력히 보여준 텍스트예요, 논어가. 그래서 논어가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인데 그게 잘 강조가 안 되죠. 노자는 그 이전의 것,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엘리트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 엘리티즘이 당연히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이 읽을 때 이게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문학에서는 그 내포 독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포 독자. 영어로 근데 implied reader라는 말인데 뭐냐 하면 어떤 저작을 했으면 그 저작이 읽히리라고 작가가 상정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가 쓰였었을 당시에는 자기가 상정한 독자나 실제로 있는 독자가 겹쳤을 거예요.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가 겹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에는 내포 독자는 거의 사라지고 실질적인 독자가 생겼는데 이 갭이 사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티즘이 언급이 되더라도 눈살 찌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5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자는 치자 계층을 염두에 두어서 저작의 성격이 정치적입니다. 이건 뭐 어느 저작이나 마찬가지예요. 문해력이 있거나 4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를 어떻게 좋게 만들다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자를 기본적으로 통치론적이다, 정치학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치자들을 계몽한다거나 교육한다거나 무슨 그들을 어떻게 교양을 늘린다 이런 성격하고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읽히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성격이 될 텐데 나머지 2개는 이 글을 읽는 현대인들의 독서 태도와 관련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서구 근대 철학을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죠.
뭐 싫고 좋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노자는 전혀 다른 읽기 방식을 요구합니다. 사실 강요하죠. 강요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대적인 사고방식 서구에서 받아들인 논리적이고 논증하고 설명하는 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이렇게 맞닥뜨림으로 해서 이 사고에 충격이 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유를 되돌아보면서 이 두뇌가 좀 말랑말랑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상상력이 늘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를.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비논리적이야? 왜 이렇게 비약이 심해? 왜 이렇게 문학적이야? 왜 이렇게 비유만 써? 이런 반응이 오는 것 자체가 노자 읽기의 낯설기에 적응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많이 갖는 게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와서 이걸 좀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자를 담론으로 읽을 것인가, 실천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칸트의 말을 좀 훔쳐서 얘기를 한다면, 순수 이성으로 노자를 읽을 것이냐, 실천 이성을 앞세워 읽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를 이론적인 책으로 읽고 그냥 아는 걸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실천을 위한 지침서로 보고 삶의 지표로 삼을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분리될 수는 없지만 지금 분리된 태도가 워낙 광범하게 퍼져 있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똑똑한데도 삶이 엉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많이 아는 것보다 선한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윤기 있는 삶이고 훌륭한 삶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노자는 얼핏 보기에 담론적 성격이 아주 강한 책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왕필에 주는 그걸로 일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대 저작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모두 다 절대적으로 실천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담론으로만 그쳐서 이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반쪽 읽기입니다. 절대 지식 확장을 위한 글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노자 읽어보면 죄다 어려운 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실천을 얻어야 되지? 라는 게 이제 노자 읽는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